멀리 한강과 저기 관악산, 북한산 다 보셨죠? 좋은 분들하고 좋은 날을 아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12월달 저희 정기 답사를 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특강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좋은 분들의 명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아주 좋은 주제를 갖고서 해주실 우리 조창희 선생님을 모시고 할 건데요. 먼저 우리 남사모 김대동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 한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모실 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2018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어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2019년도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2019년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혹한 그대로 2018년도에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 2019년도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벌하고 혹독하게 나한테 엄습해와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보삼 명예회장님께서 한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길로 바꾸자.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안보는 위교에서 의한다. 위교.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 강대국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고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2019년도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위협의 요소들. 그 위협 속에 잠겨져 있는 작은 기회의 요소들.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교훈을 담았던 징비록처럼 우리 남사모는 잊지 않고 대비를 할 것입니다. 남사모에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제 인생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귀인들입니다. 노블맨, 귀인들, 내가 만난 귀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의 귀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우리 아까 생명농업을 말씀해 주신 권 박사님은 2019년도 지금 더 일정을 협의해야겠지만 첫 번째 우리의 강의 주제에 강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만난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흙 속에서 살려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남사모는 출발하고 2019년도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를 아까 나눠드렸는데 지금 뭐 배낭 속에 오늘 진행은 일부는 여러분 아까 하셨듯이 탐방을 했고요. 오늘 또 이런 여러 준비들을 기획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획팀장, 우리 김광일 팀장, 정말 수고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로 회원님들께. 제가 올해 회장을 맡고서 영입한 새로운 인물이 기획팀장입니다. 정말 새롭게 동영상을 만들고 또 기획안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남사모 TV를 만들어서 이제 동영상으로 남사모를 갖다가 세상에 알리는 그런 채널 전문가입니다. 이제 2부의 강의는 21세기라는 것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은요, 중후장대의 산업이 아니라 문화라는 거죠. 그 문화의 핵심 코드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실
문화부, 체육부, 통합된 문체부에서 차관보,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차관보, 관료로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데가 차관보 1급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셨던 우리 조창희 바로 직전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셨는데요. 남사모 회원에 정식 회원 가입을 하고 계신 우리 회원이신데 이번 강의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 그것을 마치고 우리는 2018년도를 보내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원래 이 자리는 사실은 송년회에서 뭐 우리가 궁따라 하고 이렇게 보냈던 해가 있는데 올해는 더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속에 또 다른 남사모, 남은 사람들의 모임. 괜찮죠? 또 다른 남사모를 여운 속에 담겠습니다. 회비는 거기에 10,000원입니다. 막걸리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총무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그 이영일 팀장이 거기 두부공방에 있다가 여기 끝날 때쯤 해서 거기에 일단 한 15명 정도 예약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걸리 파티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시도 나올 수 있고 자기 인생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어쩌면 2019년도에 대한 자기의 결의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은 입술을 적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 입술에 적신 입술에 나오는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자리니까 1시간 정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사모 법인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인화 실무 추진단을 결성을 해서 단장으로는 사무국장 김명섭 박사 어디 계십니까? 네, 김명섭 박사 잠깐 서 주시죠. 우리 김명섭 박사는 이미 국사학을 전공한 학자지만은 남사모의 그 집안 전체가 남사모에 깊이 개입돼 있고 그래서 여러 행정적인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획팀장, 또 총무팀장, 또 홍보팀장 어디 계십니까? 홍보팀장. 여기 잠깐 일어나 보세요. 홍보팀장 뒤에 돌아보셔서 인사하십시오. 자, 잠깐 인사하십시오. 네. 이렇게 실무 집행부하고 또 기타에 참여를 원하는 일부 위원들, 그 중에는 뭐 법학 박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한일 우리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갔습니까? 배한일 위원장이 지금 경기도에 서기관으로 있는데 남사모가 법인화 되는 데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에 받는 그런 협력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몇 가지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문서적이고 뭐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우리가 22년 동안 써왔던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사랑한다면 뭐 여러 의인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랑한다잖아요.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가 기르니까 뺀 것 같아요.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우리가 남사모라는 약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약칭의 문제들이 조금 더 올드 버전 같은 그런 브랜드의 그 어감도 있고 또 남사모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용어들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패션적인 스타일이 있었다 한다면은 좀 더 이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자 한번 고쳐보자 해서 지금 우리 전보삼 명예회장님, 조한숙 명예회장님 등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시민연대. 이렇게 남한산성 시민연대, 남한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묶어서 약칭으로 남사연 뭐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서 요즘에는 검색의 시대지 않습니까? 검색으로 세계 제국을 이룬 구글. 우리는 지금 구글 제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 구글의 검색을 두드려 보거나 네이버 두드려 보면 남사모가 많이 나옵니다. 뭐 남성 초등학교 동창들의 모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다. 남경필의 사람 모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그 브랜딩 이미지를 가지려면은
브랜드도 좀 더 차별점이 있어야겠다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집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저희 한 7, 8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만나면 자료도 있죠, 식대도 들지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10여만 원씩 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그 자비로 하기는 어렵다. 일단 실비라도 우리 비용에서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관내 뭐 법에 의해서 준비해서 하면은 되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준칙주의라 하는데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든 뭐 법을 이것을 만들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돼요. 이게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허가주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 허가주의에 맞는 법인, 그것에 우리는 여러 형태들이 있겠지만 사단, 재단이 그게 대표되는데 우리는 사단으로 사람들의 모임, 재단은 돈을 가지고 하는 모임, 사단법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 절차는 먼저 여기를 발기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대회, 창립 총회를 하고 이 발기인으로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 5명 정도, 많으면은 10명 미만에서 발기인을 구성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 추진인 정관을 채택하고 이사장,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 쓰면 예산을 작성해서 내게 되는데 이게 서류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용역을 받고 만들어주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가지고 소위 공익의 형태를 띠고 사익을 취하려는 이런 행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사모는 그동안에 많은 자료, 그 다음에 여러 활동 내역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굳이 남사모가 임의단체가 아닌 이렇게 법인화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 그냥 임의단체로 대충 해서 우리끼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법인화를 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위 그게 정확하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법적인 또 인허가적인 인정을 받은 단체다. 이렇게 해서 더 정부와 예산과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제 지금 사단법인으로 큰 단체도 많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뭐 커진다면 총무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부도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연구개발, 연구부가 있을 수 있죠. 조사 연구부. 그래서 문화부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역할을 대신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확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빠르게 시작하면 상반기,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바로 내년의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사단 법인화를 추진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구상입니다. 첫째는 정기 답사를 내시로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월별 답사 코스를 기획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매달 배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답사를 추진합니다. 우리 남한산성과 관련된 사막사가 있으니까 사막사가 심양까지 갔던 사막사의 길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6월경에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매년 6월에 하던 창립 기념 행사를 5월로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사업과제에 적극 참여해서 아까 기획팀이 말한 따복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의 연구 과제에도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남사모의 기존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재정비하고 창립주년 행사 시에 배포를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이 포럼을 활성화하는데요. 이것도 연간 계획을 보다 자세히 구성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한성백제와 남한산성이라는 주제로 한성백제 박물관의 김기섭 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권 박사님으로 아까 생명농업의 권 박사님으로 해서 남사모에 에너지를 넣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년도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2019년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1919년 그 해에 이 한반도에 있었던 독립의 기운과 그에 따른 임시정부의 탄생과 함께 있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보삼 명예회장님이 그 임정과 3.1운동 이 등등의 거기에 그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백일위원회. 그래서 여기 안성과 용인에 3.1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유적을 가고 선양하는 것을 지금 사무국장 김명섭 박사가 자료도 준비해서 발표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월도 무슨 걸로 대체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4월에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김병기 박사님을 모시고 할 생각이 있고요.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상이라는 거 맞습니다. 5월에는 창립주년 기념식에 우리 남사모 창립 때 참여하셔서 역할을 조유전 박사님이나 또 백이동 지금 중앙국립박물관장이죠. 이분들을 강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고구려 및 사막사의 길을 심양을 답사하고 백두산 지역을 둘러보려고 하고요. 8월부터는 이제 역사 문화학교에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역사 문화와 함께 여러 가지 자기 자양을 기를 수 있는 준비를 남사무에서 추진하자 해서 이것도 정부 사업 과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남한지와 홍경모 조병로 박사님, 그 다음에 10월에는 위례 지역의 풍수지리, 아까 풍수에 대해 잠깐 언급하려다 말하셨던 김기영 박사님, 11월에는 우리 작년에 올해 갔던 공주처럼 세계유산 백제 유적지구인 부여로 연이어서 가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오늘의 이제 2부 강사 우리 조창희 박사님을 모시고 21세기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와 한국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창희입니다. 제가 2014년에 여기 자주 왔었고요. 그때 경기문화재단이 있으면서 이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2014년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또 여기에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각자 영역에서 대단한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내동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권광식 우리 박사님을 뵈니까 저는 저보다 뭐 한 두세 살 이렇게 차이 나는 줄 알고 옆에 있는 전보상 관장님한테 형님하고 비슷한 나이입니까? 그랬더니 올해 82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고 제가 항상 학기 초에 애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얼만 교수의 그 시가 뭐냐면 청춘이라는 거죠. 젊음은 어디 있냐면 내 가슴에 있다. 나이가 65세가 돼도 내 마음이 젊으면 나는 청춘이다.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 권 박사님을 뵈니까 뭐 정말 저는 아직 청춘도 안 된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김내동 회장님한테 이제 연락받고 사실 연말에 다 바쁘시잖아요. 저는 제가 잘못 사는지 모르지만 11월 말부터 거의 이렇게 막년에다 뭐다 해서 하는데 이걸 보면서 힘들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역시 올드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왜 내가 막년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게 좋은 뜻도 있을 겁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각자가 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학술 발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이, 족적들이 다 다른데,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뭐 깊이 있는 얘기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은 문화 쪽에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공무원을 하게 됐고, 공무원 한 30년 하고 또 이제 학교 갔다가 뭐 경기문화재단, 여기 나오고 나니까 또 주변에서 그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 하고자 했던 걸 못하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성악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클래식 기타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든다는 게 정말 이게 행복한 거구나.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바쁘게 사는 거는, 주변에 내가 필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요즘에 내년에 이제 큰 국제 행사를 하는데 패션 영화제를 해요. 그래서 패션? 야,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패션이야 했는데 그 패션도 어떻게 보면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산업이죠, 이제까지는. 그래서 이거 영화제를 통해서 패션과 이 문화가 한번 엮어내는, 컨버전스하는, 융합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또 문화마을협회도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을 산다는 거는 누구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갖고 살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문화 쪽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그냥 그거를 지나가는 얘기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에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만 몇 개만 말씀드리고, 또 저는 평생을 문화 정책 행정을 했으니까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좀 겪어온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게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짚어놨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고, 제가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문화는 뭘까? 문화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문화는 희망이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가 없는 문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문화는 미래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기 때문에 상상하고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이 문화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 그 텃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문화에 대한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살아봤던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고, 재미가 없어도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화에 대한 개념을 맨 먼저 넣은 이유는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아니면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역사 공부하신 분도 있고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저 워딩이 문화에 대한 확장된 개념 내지는 문화의 새로운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소위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워딩들만 쭉 뽑았는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살아왔던 분야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어떤 생각이 다르거나 또 차이가 있거나 또 서로 어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거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뭐 문화 얘기하면 저는 아까 문화는 희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은 인간이 취득한 모든 습관, 사고,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화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에 따른 삶의 태도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보통 문화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두 번째 보면 이 삶의 태도를 대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체가 결국은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생명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환경적인 DNA를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의 한 30%를 차지하는 미국의 한 30%를 차지하는 그 포버티 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극빈자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저게 한 보통 히스패닉, 흑인 뭐 이런 걸로 해서 스페인어를 쓰고 이 사람들에 대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그런 것을 연구한 게 있어요. 연구한 게 이제 옛날에 자료로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문화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은 기존 질서에 기본적으로 저항하고 파괴하는 이런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쟁 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극빈자들이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태생이 된 어떤 나의 삶의 태도가 이어져 내려오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 형태로 발현되는 이런 연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토크빌 다 아시죠? 이분이 미국이 왜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또 연구를 해보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부작용도 많지만 미국이 왜 세계를 제패하는가를 봤더니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문화적 기반이 잘 궁합이 맞은 국가. 여기서 이 컬처럴 인프라스트럭처에는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도전적인 문화, 그 다음에 플래그마틱한 그런 이 어떤 그 관념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잘 맞아 떨어지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주도권을 갖는 이런 힘 있는 나라가 됐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미국인들이 오늘날에 미국의 자존심을 만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실은 문화부에 오래 있으면서 기소르망이라고 아시죠? 프랑스 사람. 기소르망이 한 4번, 5번 우리나라 왔었는데 한 번 제가 봤어요. 그때가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많이 할 때가 뭐냐면 IMF 막 직후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서 저분을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대뜸 시작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IMF는 다 왔는데 왜 한국이 제일 힘들어할까? 왜 제일 많이 흔들릴까? 이 얘기를 바로 직선적으로 하는데 뭐냐면 한국에는 문화 기반이 없어 그렇다. 그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가 왜 5,000년 역사가 있는데 문화 기반이 없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은 그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겉보기 문화와 그 다음에 국민들,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내적인 DNA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IMF가 이렇게 많이 타격을 받은 이유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적 주체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3끼 먹다가 두 끼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3끼 먹다 1끼 먹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살아가는 배경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자존심, 자긍심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얘기인데 어떻든 기소로망의 얘기를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린스펀이라고 다 아시죠? 미 연방 그 은행 그 총재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기 기고한 거를 제가 보고 상당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이 그린스펀이 이제 의장 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소련은 경제 민주화도 되고 또 사회 제도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죠. 그 왜 그럴까? 소련을 지배하는 그 문화적 태도와 행태가 있습니다. 걔들은 지금도 국가 주도의 경제와 정치를 하지만 어떻든 그린스폰의 얘기는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이념 전쟁 끝났다. 그래서 소련도 이제는 경제나 정치에서 문화적 방향으로 틀어질 것이다 했는데 안 가고 있어요. 안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행태가 있어서 그래요.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어떤 뭐 작게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 권위와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옛날 그 제정 러시아 때부터 내려오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소련이 망해도 민주화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어떤 민족적 그 문화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 설명을 한번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 현대적 해석 의미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 요거는 뭐 문화와 사회와 상징화, 세계화, 다양성, 찬조성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코드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문화 자본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화, 상징화도 뭐 문화 자본이나 아니면 뭐 문화 산업하고 연결돼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막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예산 따라 경제부처에 가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국회에 답변하러 가는 건데 제일 싫어해요. 그것만 없으면 공무원 할 만한데 정말 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예산처에 가면 이제 우리 문화 예산을 많이 따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가고 했는데 경제부처는 뭐냐면 나라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야 100원 주면 110원을 만들어야지 150원을 만들어야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제 논리와 문화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 말도 못하게 깨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이제 문화산업국장도 하고 문화산업정책도 만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가 돈이 되네. 이제는 돈이 되네요. BTS가 누군지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작년 올해 활동한 것을 부가가치까지 포함해 관광객을 빼고 이렇게 그 부가 효과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1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는 돈이 되는 거죠. 그 돈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경제적 개념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적에서 중심적 개념으로 이동한다. 뭐 뒤에서 이게 21세기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생산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세계적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바로 또 매체가 발달하면서 바로 문화는 세계인과 함께 동시에 공감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총체적 의미로 집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적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화 변동에서 오는 그 키워드만 제가 좀 뽑아본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다 얘기하거든요. 뭐 세계적인 뭐 미래학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 석학들이 다 문화의 세기를 얘기하는데 왜 문화의 세기가 올 수밖에 없는가?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신의 세계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옛날부터
미래학 서적을 보면 이제는 물질에서, 힘에서 물질로, 물질에서 정신의 세계로 가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밥을 많이 줘도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게 행복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왜 문화를 얘기했을까 하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인류 문명사적인 전환인데 그것이 지식사회, 창의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20세기에는 전쟁이 2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냉전,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정말 이 고난을 겪고 패망하는 그 과정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자성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시대가 인류 문명사에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우리 어떤 현대인들이 이제는 간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그 연구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신의 문제이고 이제 창의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는 문화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이제는 문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미래학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특징은 이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잘 산다는 건데 잘 산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는 문화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잘 산다, 뭐라면 또 좋은 집에 산다, 뭐 이런 것은 결국은 앞에 붙는 수식어 자체가 그걸 문화를 의미해요. 뭐 잘생겼다, 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문화 영역이에요. 잘 산다, 잘생겼다, 좋은 집, 뭐 이런 것은 그 컨셉 자체가 문화적인 포장이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 산다는 것은 결국 문화적 인간으로 사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문화 정책은 이제는 어떤 뭐 문화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화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뭐 몇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력, 그러니까 부국강병이 중요하기도 한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런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